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독창적인 곡 해석과 연주, 그리고 야성미와 에너지 넘치는 파워풀한 연주로 유럽을 매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행복하고 영광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정경 선생님과 저와 1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더위가 싹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멘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설마요? 확실히 좋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선생님 6월까지 전국 투어 공연하시느라 바쁘셨죠? 네, 맞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이제 상반기 투어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숨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하반기 투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스튜디오로 모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또 최연소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시고 음반을 발매하셨는데 다른 연주자들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무려 29일 만에 끝내서 방금 취임새 너무 좋은데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앨범이 한국인 최초, 또 데뷔 앨범으로는 역사상 최초, 또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와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클래식계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12살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프랑스 유학을 가서 콩피에니 음악원을 5개월 만에 수석으로 조기 졸업하시고 로앙 국립음악원은 만 15살에 최연소 조기 졸업, 거기다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연소 입학한 후 3년 만에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조기 졸업을 하는데 이때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 프로필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최초네요. 최연소 최초. 그렇죠? 자, 런던의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협연하고 로열 알버트 홀 등등등 그 외 유수의 무대에서 극찬을 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이십니다. 워낙 폭발적이면서도 강렬한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제가 정리하면서 짚어보니까 또 놀랍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 이야기 나눌 건데요. 질문이나 방송 소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임현정 씨께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보통 연주자분들이 앨범을 가져오시는데 임현정 우리 선생님은 자, 클로즈업 우리 조연출님, 자, 책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자, 직접 쓰신 책을 가져오셨어요. 당신에게 베토벤을 선물합니다. 출판사에서 바로 배송해드릴 거라서 아쉽게도 우리 임현정 선생님의 사인은 못 받지만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베토벤 사랑 제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베토벤을 선물합니다. 받고 싶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선생님, 우리 임현정 씨를 생각하면 야성미 넘치는 이 에너지 넘치는 연주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야성미, 이럴 수가. 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단어입니까? 단어예요.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몇 번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장난 아닌데요. 야성미. 이거 실례인가? 약간 이런 건가? 실례인가?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우리 숙녀분께 야성미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어서 대본을 몇 번이나 봤는데 네. 저희가 대본을 굉장히 오늘 신경 쓴 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입니다.
가로치고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1학기까지 디테일적으로. 저는 이런 뒷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격렬하게 피아노와 뭔가 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객석에서 받을 때가 많고 평론가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실 때도 이렇게 에너지틱한 연주로 배우셨는지. 아,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피아노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동네 학원에서. 동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뇌를 쓰면은 좋다.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은 양쪽 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네.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동네 학원에서. 네, 동네 학원에서 맞아가면서 손가락을 네. 자로 맞아가면서 손가락을 자로 맞아가면서 야 언제적 시대입니까? 저 꽤 그래도 이래봬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저 그렇습니까? 때는 맞으면서 이렇게 교육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행히도 뭐 그렇게 세게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글 쓰는 거, 읽는 거 다 배웠어요. 전국에 계신 학부모, 학부형 여러분, 우리 동네 피아노에 우리 자녀분들을 보내도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양양을 보면 12살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요. 네. 그것도 혼자.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하신 겁니까? 저는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프랑스로 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네, 그리고 그 클래식의 본토에 가서 예. 그 라벨, 생상스, 드뷔시가 다녔던 그 학교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12살의 나이에 네. 혼자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드디어 자유인이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예술을 예술답게 배워보고 싶었어요. 대단합니다. 나홀로 유학 시절 많이 힘드셨던 얘기도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피아노 연습하고 학교 공부, 또 불어 공부, 체류증 얻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또 파리 고등음악원 들어가시고 거기에 또 일찍 졸업하시고 이게 얼마나 네. 에피소드가 많으실까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평생 할 고생을 20살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단련이 되어 있는데,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렁이도 국경을 넘을 때 지렁이한테 우리가 비자 내놔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왕인 인간이, 만물의 왕 맞죠? 그런 인간이 국경을 넘거나 그렇게 프랑스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체류증을 받아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 약간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편을 갈라놓고 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내 피부 색깔, 내가 동양인이고 내가 지구 반대편에서 온 거는 태생적으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갖고 차별을 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하대를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게 베토벤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베토벤의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네. 베토벤이 원래 신분이 되게 낮았잖아요. 네. 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귀족들한테 많이 이제 멸시를 당했는데, 한번 자기를 무시하던 귀족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베토벤이. 왕자님은 탄생을 하시면서 왕자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저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왕자는 옛날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왕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단 한 명뿐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딱 왕자한테 던지는데,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읽고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음악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세상 때문에 힘든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 밖에, 내가 나의 힘을 초월한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베토벤이 그때 정말 저를 잡아줬거든요. 혹시 어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커만이 동양인 비하 발언을 해서 크게 어제 기사가 났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 이제 임현정 씨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가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음흠. 동양에도 많이 나와서 그들이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받을만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본인들의 아니고. 문화고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연주를 잘하잖아요. 음흠.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 질투 또 이제 답답함을 토로한 데서 여러 가지 실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모르게 임현정 씨께서 고생을 하신 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 그러니까 뭐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유니버설하잖아요. 그렇죠. 음악이라는 그거 자체가 정말 뭐 종교도 초월하고 뭐 국경도 초월하고 뭐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언어인데 어떻게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인종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음악 지금 우리가 무대에서 관객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학연지원 혈연을 여러 가지 뭉쳐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관객에게 오롯이 전달되지 못해 지금 대중문화에 비해서 우리 클래식이 훨씬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빗대어도 오늘 선생님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음반을 발매한 게 언제시죠? 11년도에 녹음을 했어요. 11년도? 네. 2011년도? 네, 2011년도. 실례지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 네. 24살에 만으로요. 만으로. 저는 외국에 살다 와서 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25. 뭐 아마도, 네, 예. 한국 나이로 25에 어떻게 베토벤 전곡을 녹음할 수가 있죠? 29일 만에. 네.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벌써 23살에 네. 파리에서 성당 하나를 빌려가지고 8일 동안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완주를 했었고 8일 동안. 네, 8일 동안 매일매일. 근데 그거 연주를 하기 전에 제가 한 30분 토크를 하고 렉처를 하고 그다음에 연주하고 렉처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8일을 했고 그리고 벌써 베토벤에 관한 에세이도 다 써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 8일의 연주 영상 녹음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녹음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사실 베토벤 소나타를 녹음하자라는 제의를 받은 게 아니었고 라벨 스크리아빈 녹음을 하자라는 데뷔 앨범을 내자라는 제의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너무 베토벤에 미쳐 있어서 이렇게 베토벤 소나타가 발매가 먼저 되었죠. 제가 같은 아티스트로서 네. 또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베토벤은 네,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단한 작곡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베토벤을 사랑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왜 베토벤을 사랑하십니까? 베토벤이 저의 정말 생명을 구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거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제가 17, 18이었거든요. 그때 베토벤 인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베토벤의 음악보다는 사실 베토벤의 음악은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히말라야 같고 뭐 예를 들어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저한테 자연스러운 작곡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막 무슨 막 피나는 노력, 피나는 이런 탐구 이런 게 없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데 베토벤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되게 엄청 골치가 아팠어요. 어렵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음악은 그런데 사실 인간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박물관에 있는 이런 인물같이 내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그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베토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베토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더라고요. 베토벤도 고통을 받았었고 베토벤도 막 자살 충동을 느꼈었고 베토벤도 우울증에 걸리고 베토벤도 엄청난 많은 실패를 했었고 또 특히 베토벤의 삶을 보니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애를 다 가졌었더라고요. 청각 장애, 불우한 연애, 불우한 어린 시절, 건강도 나빴고 거기다 신분도 되게 낮았고 뭐 가난했었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모든 종류의 불행, 장애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우아하게 고귀하게 이겨내고
250년 후에 존재하는 이면정이라는 나까지 이렇게 살려준 작곡가. 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음악가로 만나는 베토벤은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죠. 맞습니다. 예, 그의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벽이 느껴지는데 엄청. 네. 이면정 피아니스트께서는 그의 음악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 인간을 먼저 만났어요. 인간으로서 베토벤과 친구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돼서 친한 친구 정도의 스토커죠, 제가. 본인이 네. 스토커, 네. 본인이 그러니까 베토벤을 저는 연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스토커였더라고요.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야, 베토벤의 스토커 이면정, 요거 괜찮다. 예, 그래서 베토벤과 인간적인 교류, 네. 삶과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의 음악을 연주한 것뿐이지 그의 음악만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음악가를 연주하는 많은 전공생들에게 이 센텐시스, 이 문장은 대단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의 곡을 연주하고 싶으면 그의 음악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그와 먼저 친구가 되라. 네, 이면정은 스토커가 됐다. 네. 와,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면정 씨의 베토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1악장 피아니스트 이면정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감동과 일치하게 우리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감동 받으신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와, 깨금님, 이면정님의 베토벤 연주 너무 좋아합니다. 달빛 아래에 있는 듯한 고요한 걱정. 표현이 더 멋진데요. 그렇죠. 네. 신희연님, 내면의 내공이 깊으신 분이라서 그 실력이 더 빛이 나는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명희님, 저도 베토벤 스토커가 될래요. 여름이지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지금 정클클 이 시간이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욕실서 미끄러져서 어떻게 팔을 다쳤더니 아파요. 그래도 오른쪽이 아니라 다행. 그래서 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어명희님, 어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3호 이사님,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꿈이어서 피아니스트 분들 보면 정말 설레요. 정클클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걸 최초로 만드시니 대단하세요. 저는 지금 아기 엄마지만 늦각이라도 나중에 피아노 전공할 생각이에요.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늦어도 할 수 있겠죠? 희망을 주세요. 피아니스트께서 희망 한번 주시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3호 이사님, 우리 이면정 피아니스트께서 응원하신답니다. 꼭 피아니스트 되시길 바랍니다. 김원숙님, 피아니스트라서 화려한 드레스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면정님, 완전 편안한 티 입으셔서 왠지 옆집에 사는 분 같아서 더욱 가까워지고 싶네요. 어떡하지? 솔직히 얘기를 할까요? 네?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시고 맞습니다. 네, 알았으면 아마 엄청난 드레스를 입고 왔을 수도. 지금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외모를 뛰어넘는 와. 그 내면에 좀 청취자분들이 다 느끼시잖아요. 와. 저희 토크를 통해서. 오호. 자, 이어가겠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시다가 피아노 연주를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나가다가 업라이트 피아노 하나 있어서 예. 거기서 연주한 적 있어요. 서울에서. 예. 지나다니는 사람은 무슨 복입니까?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2월 달이었는데 되게 추웠었어요. 겨울에? 네, 겨울에 심지어 겨울에. 12월 달에? 맞아요. 근데 뭐 베토벤의 운명 연주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연주했는데 저 굉장히 많이 즐겼습니다. 그 앞으로 길거리 가시다가 연주하실 생각이 있으면 미리 좀 문자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해야 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면정이 왔다. 야,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는 정말 추웠거든요. 건반도 얼음장이었는데 네. 뭐 한 몇십 분 연주하고 나니까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고 있던 거 막 다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랬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런 기분이구나. 살아있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기분이 감사합니다. 정말 뜨겁네요. 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던데 혹시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어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는 단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한국어, 영어 그리고
뭐 프랑스어 이 정도. 그리고 독일어는 좀 배웠고 네. 러시아어도 좀 배웠습니다. 아, 이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잠깐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스태프들도 아이 참. 자, 2012년에 발매한 네.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은 8장의 CD로 구성되어 있고 30곡이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베토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베토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음악도 음악이지만 우선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새벽 3시에 나를 막 흔들어 깨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가 바로 눈 감고 다 칠 수 있느냐. 이제 이 정도 되었을 때 연주도 하고 무대에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베토벤 소나타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네. 그 소나타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영성적인 배경도 있고 영성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내면적 배경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고뇌를 겪고 있었는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 누구한테 차였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소나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베토벤의 30개의 소나타는 베토벤이 어렸을 적부터 20대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그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면서 베토벤의 모든 일생을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그 사람의 일기장까지 다 읽고 연애 편지까지 읽고 유서까지 읽으면서 어떤 사람 한 명의 인생을 그냥 다 스토커가 돼서 막 모든 뭐 추리 소설 같이 막 탐정이 돼서 막 모든 걸 다 캐내는 그런 작업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래서 베토벤이 살아 있었더라면 저를 되게 무서워했을 거예요. 예, 저도 살짝 무섭습니다. 네, 아마 되게 섬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면적 배경도 있고 정치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베토벤 덕분에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직 내가 베토벤 같이 50 몇 년을 산 것도 아닌데 그 50 몇 년간의 인생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도 느꼈지만 사실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강렬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50년의 그 에센스적인 핵심적인 그런 모든 그 남자의 모든 일생의 요소들을 제가 다 느꼈던 느낌, 다 느끼고 다 배우고 그래서 훌쩍 성장했어요.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피아노 실력만 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인간으로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 대단히 신선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두 곡은 왜 뺐죠? 네. 두 곡. 두 곡 뺐어요. 네네 예, 맞아요. 왜 두 곡은 뺐나요? 자, 이유가 뭐냐면 원래 베토벤 소나타가 다 32곡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30개예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리틀 소나타라고 2개가 중간에 갑자기 들어있거든요. 네. 생뚱맞게 갑자기 베토벤 소나타 19번, 20번이 그러니까 원래 출판사들이 이렇게 출판하는 걸 보면 19번, 20번이 생뚱맞게 리틀 소나타가 들어있는데 심지어 그 소나타들은 그 제일 먼저 써진 소나타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19번, 20번으로 돼 있고 심지어 그건 베토벤 본인이 출판을 원치 않았던 곡들이에요. 아하. 네, 그 곡들은 그 베토벤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연습곡 마냥 이렇게 그냥 레슨을 가볍게 위해서? 레슨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오. 작곡을 한 곡들인데 네네. 갑자기 그게 생뚱맞게 그 어마어마한 그 30개의 거장 소나타들 안에 갑자기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베토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베토벤이라면 정말 이 2개의 리틀 소나타를 포함시키고 싶었을까? 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나타 하나하나마다 정말 되게 뜻깊고 심오한 그런 헌정이 들어있고 누구한테 헌정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왜 헌정을 했는지까지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소나타 하나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렬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리틀 소나타 2개가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라면 되게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빼버려.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저는 30개. 그래서 저는 저의 음반사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곡도 뺄 거고 저의 에세이도 다 들어가야 되고 정말 저의 방식대로 이 앨범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토시 하나 바꾸시지 않고 정말 음반사에서 그대로 다 출판을 이렇게 발매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우리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예술가의 모습
철학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그 재능을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력하는 노력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00% 300% 노력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은 재능 천재 믿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이 열정이 되고 열정을 갖고 있다 보면은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반복하는 것이 나는 좋아서 하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게 재능이 있네. 근데 스스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난 좋아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창작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탄생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이제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천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아티스트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네. 또 예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임현정 씨를 보니까 그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임현정 씨가 해석하는 연주에 있어서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 이제까지 그 해석의 틀에 박혀 있던 분들은 행여나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관심 없다는 얘기를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너희는 말을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예, 임현정의 죄송합니다.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행여나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께 속보드립니다. 관심이 없답니다. 아니 근데 흥미롭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네. 좋아해요. 저는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논쟁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 이게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대화 이런 걸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성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솔직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지구상에서 저를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뼈저리게 저를 욕하는 사람 딱 한 명을 데리고 와보세요. 제 내면 속에 제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그 심판사보다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자는 바로 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욕해도 그 사람보다 저를 욕하진 않기 때문에 누가 와도 괜찮아요. 왜 제 속이 다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네,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질이고. 네. 베토벤이 대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작곡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술가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먼저 그 연주를 하시고 먼저 예술을 했다라는 이유로 규정 짓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현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철학과 내 자신의 심판자가 더 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얘기는 클래식계에 던지는 아주 신선한 그런가요? 화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없네. 이럴 수가. 그렇죠. 자, 그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 임현정을 많이 알려진 게 유튜브 영상 맞아요. 동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유튜브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면 유튜브로 뜬 그 뭐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뜬 아티스트, 음악인 중에 아마 거의 최초가 저일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2008년도에 이렇게 유튜브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네. 제가 아마 거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의 최초일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게 굉장히 고맙고,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처음 올라간 영상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마 알고 계시는 왕벌의 비행이에요. 예,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왕벌의 비행은 제가 그냥 되게 짧게 일주일 재미삼아 연습한 앵콜 곡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앵콜 곡을 이렇게 던지기 전에 2시간 가량 2시간 동안 제가 쇼팽 에튜드 전곡, 라흐마니노프 에튜드 전곡을 한 독주에서 다 연주했단 말이에요. 어허. 그게 제가 21살 때, 20살, 21살 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지구에, 그러니까 세계에 던지는 도전장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저는 콩쿠르를
뭐 나가는 길을 전혀 회피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콩쿠르 나가는 대신에 난 실력으로 승부 보겠다 해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도전장으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나서 그냥 입가심으로 왕벌에 입가심? 예, 입가심으로 정말 오늘 파격적인 단어, 뭐 생뚱맞게 입가심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사해 드렸는데 갑자기 와 그게 갑자기 유튜브에서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든 게 정말 숭고한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라마니노프 쇼팽 이렇게 열심히 완주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세계에서 저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게 평가를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저를 알려준 거는 왕벌의 비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인정받거나 갑자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어디에서 갑툭튀? 어저께 새로 배운 단어 갑툭튀 너무 좋아.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뿐 뭔가 이렇게 결과나 이런 건 하늘에 맡긴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면정 피아니스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고 하나 더 플러스하면 성공해야만 하는 예술가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이럴 자, 수가. 바로 다음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방금 아까 들으셨던 그 월강 있잖아요. 베토벤 네. 월강의 2악장인데 사실 2악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3악장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 1악장이 고뇌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3악장은 그 뭐 어떻게 뭔가 고뇌의 질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2악장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가냘프고 너무 여리고 너무너무 소프트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줄리에타를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토벤을 찾던 베토벤이 사랑했지만 베토벤을 찾던 16살짜리 귀족 그 어린아이인데 어린 소년인데 죄송하지만 소년인데 이 리스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장을 큰 거대한 바위 2개 사이에 껴있는 가냘픈 꽃. 이 꽃이 바로 이 악장이다. 근데 정말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리스트가. 네, 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벌써 1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훅 지나가지고. 예, 역시. 실례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 나눈 게 저희가 10분의 1도 얘기를 못 했거든요. 네.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너무 흔쾌하게.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선생님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 네. 최근에 잡혀 있는 공연이 어떤 공연이 있죠? 저 이제 8월 달에 8월 네. 28일 날 네.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예.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 2번.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도 그렇고 게시판도 그렇고 뭐 이면정 씨가 워낙 슈퍼스타지만 지금 또 새로 알게 되실 우리 청클클 청취자분들이 보고 싶다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8월 28일 세종문화회관 MC어터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을 피아니스트 이면정 선생님 연주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예매해 주셔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하. 다음에 모실 때는 선생님 저희가 네. 저는 아티스트로서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베이비 브랜드가 있지만 한 곡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 한번 해보세요. 기대는 무죄 말면서. 우리 이면정 선생님은 빼는 법이 없군요. 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기대는 하셔도 되지만. 네, 기대는 무죄 말하면서. 제가 오늘 느낀 이면정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라산 같아요. 와우, 정말요? 야성미라는 단어가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화산 같고 그 에너지가 정말 제2의 제3의 이면정을 탄생할 수 있게끔 저는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제가 딱 1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멋있는 한 말씀 해주세요. 멋있는 우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옛날 틀에 박힌 연주 네. 그런 게 어떻게 등등등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전통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작곡가랑 전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통이란 작곡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게 전통이잖아요. 작곡가가 전통을 창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에 얽매이지 말자. 작곡가의 원천지의 의도로 돌아가자. 땡. 빠른 시간 안에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시 모셔서 여러분께 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변함없이 만나요.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